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선대인이 진행하는 초특급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초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석훈입니다. 자, 우석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88만 원 세대로 제일 잘 알려져 있지만 88만 원 세대로만 기억하면은 또 이분 너무 아까우신 분이죠. 요번에 책을 새로 내셨는데요. 당인리. 이 소설입니다, 소설. 전에, 한 2012년인가, 모피아라는 소설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뭐 소설도 여러 권 쓰니까 소설가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표지에는 보니까 경제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네. 잘 알고 계시는데. 자, 우석훈 박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나는 꼽살이다라는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저희가 몇 년 전까지 했었죠. 그때 우석훈 박사님하고 저하고 또 개그우먼 김미아 누님 이렇게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석훈 박사님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친하게 계속 지내는 사이고요. 이번에 또 소설 당인리를 내셨다고 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동안 책을 하도 많이 내셔갖고요. 우 박사님, 네. 우 박사님 도대체 책을 몇 권째 내신 거예요? 저도 몰랐다가 작년에 심심해서 이렇게 주말에 세보니까 이거가 지금 37번째더라고요. 딱 50권만 채워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언제부터 책을 쓰셔서? 2005년에 데뷔를 했는데 2005년? 예. 그 한 해 한두 권 정도 나왔던 것 같고 2005년에 쓴 게 아픈 아이들의 세대인가? 네, 책 쓴 거로는 원래 음식국부론이 먼저 썼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두 번째 책에 추월을 해서 먼저 나와가지고서 미세먼지 얘기 가지고 데뷔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난해하다고 사람들 아주 아우성쳤던 책인데. 저는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승부자적인 분이신 거예요. 미세먼지 사실 아직 그때 충분히 주목을 못할 때 그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하여튼 인상 깊게 봤던 책입니다. 그때 그 책이 나오고서 환경부에 관련된 과도 생기고 그 생각보다 그 책이 변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토피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정리도 그때 다 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공해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준비하고 그러면서 공해병은 좀 직접적인 뭐가 아파야 되는데 환경성 질환이라는 말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그 용어가 정부 용어가 됐어요. 내가 만든 말인데 그때. 그래서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그 책도 세상을 조금 바꿨죠. 아니 우 박사님 쓰신 책은 사실 세상을 바꾼 책들이 많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이른바 이제 그 세대 담론 불러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의 그런 현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석훈 박사님 파리 10대학을 나오셨어요.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이고요. 자, 자연스럽게 당인리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우석훈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이 추천사 보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 부산행에 연상호 감독이 추천사를 쓴 내용이 이렇게 띠지로 둘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있을 법한 재난을 현실이 아닌 책으로 만났다는 안도감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소설이다. 와, 이거 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웹툰은 결정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영화는 아직 조금 더 살펴보고 하려고요. 웹툰으로는 연재가 돼요?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됐고. 누가 그립니까, 웹툰은?
그것도 기획사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출판사랑 기획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또 그리실 분을 찾아서 네. 하고 뭐 각색도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이제 그쪽에서 찾겠죠. 저도 몰라요 누가 할지는. 아니 그래서 딱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염두에 둔 소설이 아닌가 혹시? 그리고 혹시 그 연상호 감독이 혹시 영화 만드나? 그 텍스트 형태로 쓸 때는 영화에 맞춰서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면은 읽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몇 군데 연락이 와서 조금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계가 다 어려워서 그러네요. 실제로 뭐 신규 투자가 되거나 이렇게 움직이기는 쉬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영화도 지금 개봉 일자를 지금 못 맞춰서 그러니까 개봉 일자를 못 잡아서 지금 개봉을 못 하는 거예요. 최근에 유승환 감독하고 몇 번 연락하고 좀 그럴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때는 영화 후반 작업한다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막상 그것도 다 끝나고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날짜를 못 잡아가지고서. 근데 그때는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잡고 하기도 그렇고 그 막 그런 애매한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다들. 자, 이제 책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보통 뭐 우 박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경제학자가 왜 이 소설을 쓰지? 거기다가 왜 정전 이야기를 왜 소설로 쓰지?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소설은 그 전에 모피아가 굉장히 잘 됐어요. 팔린 것도 엄청 많이 팔렸고 얼마나 팔렸어요? 한 6만 부 가까이 갔나요? 오. 그 드라마 판권도 계약이 됐었는데 그 박근혜 때 이제 이 정부 비판은 얘기를 해가지고서 편성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되면서 소설을 더 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고 중간에 이제 원래는 그 모피아가 3부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마피아를 다루고 세 번째는 토건적 다뤄야지 이랬는데 정권 바뀌면서 이게 힘들기도 했지만 교육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좀 슬픈 얘기였어요. 그 고2 남자 여자 학생들이 연애를 했는데 남자가 자살하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얘기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걸 구상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슬픈 얘기는 저도 50이 넘으니까 이제 좀 그래도 좀 해피엔딩이거나 좀 웃긴 그런 얘기 아니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우고 나니까 두 번째 소설이 조금 더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두 번째 소설을 쓰신 건데 왜 근데 대정전 이야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서 개연성이 제일 높은 게 정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잘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연성이 제일 높다라는 건 터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정전 가능성은 다 100%예요. 근데 이 100%가 이제 1년 내에 올 거냐, 5년 내에 올 거냐, 100년 내에 올 거냐, 그러면 이제 빈도수가 되잖아요. 정전이 없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명박 때 정전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9.15 정전이라고 해서 순환 정전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진짜로 나갈 뻔 했었고, 그 뒤에 2017년인가요? 서울 남부정전이라고 부르는 구로동, 여기 포함해서 이 밑으로 쭉 한번 배정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나간 적이 있고, 작은 규모로는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전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 우리는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용어로 좀 쓰는 거는 블랙스타트라는 용어를 써요. 블랙스타트? 예, 뭐 블랙아웃이 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킬 거냐. 그쪽으로 지금 관심이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아, 블랙아웃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대정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걸 블랙스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이나 기술은 정전이 안 오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스타트를 할 거냐. 이쪽으로 박사 논문도 좀 몇 개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된다 안 된다라는 건 사실 그건 논의거리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는 이제 정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 간단한 걸로도 이제 없앨 수 있는 위험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막 원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뭐 감염병 전문가라든지 뭐 심지어 빌 게이츠 같은 이런 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무시하고 지났었잖아요. 아니, 근데 무시는 안 하고 올 거라고 다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조금 난리 치더니 지나갔네 이랬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온 거잖아요. 정전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같은 경우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된 일인데 총리실에서 이제 전문가들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정전 얘기 책으로 쓴 처지라서 내가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공대 교수님 한 분이 올 여름에 블랙아웃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학교를 열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키는데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 문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이제 에어컨을 키라. 그렇게 처음에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대 쪽에서 분석하니까 그러면은 전력 사용량이 는다는 거예요. 근데 올 여름에는 보통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하지 않고 다 갈 거 아니에요. 수업을 채운다고. 그 상태로 이제 열고 키면은 이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교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 그리고 이제 창문 열고 에어컨 켜고.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럼 2시간 키고 에어컨 창문 열어라. 처음에 나갔던 거는 그 창문 열고 에어컨 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전기사용이 확 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국 학교에서 동시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창문 열어 환기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게 그게 이제 피크 부하라고 하는데 순간 사용량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이게 뭐 그렇게 먼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영국 이런 데들 뭐 나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틈틈이 이제 지역별 정전이 생겨요. 이게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정부 내부 자료를 보면은 이제 점점 더 태풍이 커진다. 슈퍼 태풍에 관한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진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고 특히 지금 이제 원전이나 대부분의 이런 주요 발전소 옆에 그 지진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가능성이 높은 게 해킹이 지금도 수백 건씩 주요 발전소 시설에 들어와요. 이제 지금까지는 막아왔는데 이게 뭐 계속 막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다 하나에 딱 물려 있거든요. 한 수원까지 해서 6개일 거예요. 그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사실은 이 대정전을 일으키거나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왜냐면 그거는 이제 왜 나눠졌냐면요. 이게 IMF 때 민영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발전사에서 발전기 끈다고 그러고 막 파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를 못하고 민영화 전 단계로 만든 거예요. 그 민영화 하기 편하게 찢어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MB 정부 들어올 때 사람들이 MB가 이제 민영화 할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명박도 절대로 민영화 안 할 거다. 사장 시키고 그다음에 사장들 자기 친구도 내려보내고 나면은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영화는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게 우리 친구들 보내야지 낙하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배전하고 송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전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보내는 거 한전이 다 하거든요.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데랑 이거는 분산돼 있는 것 같지만 배전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는 하나로 물려 있어요. 그래서 한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 용어로는 이제 중앙급전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력거래소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주에 시스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주는 지금 한전 본사가 있는데. 한전 본사 옆에 이제 또 건물 하나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위기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에서 해요.
세종시에서. 네, 이건 나주에 있고. 근데 이제 세종시에 어디서 한단 말인가요? 세종시인데 일반적으로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산업부가 그 상기관이거든요. 산업부가 하는데 또 이 법상으로는 자연재해에 의한 정조는 행안부가 해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전기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문제 터졌다. 그럴 때는 산업부 장관이 그걸 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폭풍우가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뭐 산사태가 생겼다. 이건 자연재해라서 이 당연값으로 행안부 장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행안부는 몰라요, 전기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거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지휘와 책임은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네. 그거는 서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주에 있는 사람들을 백업을 하는 소위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또 울산에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건물에 지금 이제 부가관리해서 줄이자, 내지는 건물에는 뭘 쓰자. 네. 건물 관리는 또 한국에너지공단사거든요. 그거는 울산에서 해요. 근데 이거에 또 이 기저부하에 해당되는 거는 원전이거든요. 네. 원전에 대한 이 의사결정은 또 경주에서 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누가 책임 있느냐. 네.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그걸 하게 돼 있다는 거를 아마 장관 본인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도 모르고. 와, 그거는 좀 문제 아닌가요? 보니까 그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기에 관련된 기본은 산업부 장관이 일단 하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협조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걸 지금 이 정비를 하던 사람들이 세월호 이거 박근혜 쪽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전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몰라 이 자연재해인 경우는 행안부가 다 한다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명박 때 해놨고 어떤 거는 박근혜 때 해놓고 어떤 거는 노무현 때부터 와서 쭉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핸드폰이 살아있다는 전제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전기가 나가면은 핸드폰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돼요. 그러니까 이 대정전이 일어나면 전기가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 없이는 뭐 못 살잖아요, 사실. 네, 그것도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으면은 2시간 동안 핸드폰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를테면 무슨 중계하는 데에서 비상발전소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얘기고, 만약 그게 평소에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정전과 함께 핸드폰도 딱 꺼지는 건데, 그렇게 2시간이라고 한 거는 많은 건물들이 이제 비상용으로 디젤을 2시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 꺼지면은 우리는 지금 누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전기 관련된 거는 지금 완전히 분산화돼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상 분산화돼 있는 게 아니고 지도부가 분산돼 있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 못 풀어요. 왜요? 근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게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사실 권한과 책임을 막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네 끄니 내 끄니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사실. 저도 뭐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서로 이게 내 거니 이게 내 거니 내 일이니 네 일이니 이거 따지느라고 이렇게 막 시간 보내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후쿠오카에서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전역이 이제 다 정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경전력 쪽에서 보내줘가지고서 이 부분적으로 이제 개통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개통이라는 게 전력 방향이에요. 네,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래 모논종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전기 막 복잡하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개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개통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다 일본어죠 뭐. 천문학, 수문학 그런 것도 다 일본어인데. 근데 우리말로 그리드라고 표현하면 너무 영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취약한 건 뭐냐면은 유럽은 국가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가 문제가 되더라도 국가 안에서 사실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시 꽂아서 키고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데, 일본도 이 동쪽 왼쪽 오른쪽이 헤르츠가 달라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동시에 꺼지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미국도 다 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LA 대정전이라도 LA만 문제가 되고 딴 데는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살려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단일 계통이에요. 단일 계통이고 계통이 하나밖에 없다. 예, 그 육지하고 제주도 사이에는 해저 케이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딱 막혀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이 일단 다운되면은 어디서 뭐 이게 받을 게 없겠네.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도 좀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는 형태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개 나가는 이유는 뭐 되게 다양해요. 그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EMS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EMS? 그러니까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냥 오락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발전소들을 제어하고 있어서 5분마다 한 번씩 최적화를 만들고 돌리다가 5분 후에 다시 계산하고 근데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사실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이라는 건 없다. 뭐랑 똑같냐면요. 해병대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 물샐 틈 없이 바다를 지킨다. 바다에 물이 새죠. 그 물을 간첩이 못 오게 간첩도 오면 못 잡아본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은 물샐 틈 없이 하겠다는데 의미는 뭐 사람 셀 틈 없이 하겠다는 건데 사람도 많이 세는 것 같긴 하고. 바다에 물 그냥 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전이 없게 하겠다. 그게 정책 목표가 지금 외국은 그렇게 됐지 않고 그 충격을 작게 만들고 빨리 복원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군사 정권 시절에 이게 정 꺼먹으면 군사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조건 안 꺼먹는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아웃보다 이 블랙아웃이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스타트 시키는 게 힘들다. 네, 그게 오히려 우리는 한번 제대로 블랙아웃이 된 상태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뭐 개통상으로 이렇게 이 전력 지원을 받을 때도 없고 하니까 그게 스타트가 힘들다. 그게 그 뜻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젤을 이제 비상발전기 많이 쓰거든요. 왜 디젤을 쓰시는지 아세요? 그 휘발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젤을 왜 많이 쓰냐? 좀 싸서 그런 거. 싸서 그래요. 근데 디젤이 또 다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오염도 많아요. 가솔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전기 나가면은 디젤을 이제 구해다 비상발전기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딜레마가 뭐냐면 주유소에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유소도 전기가 움직여야 기름을 꺼낼 수가 있어요. 다 지하에 있어서 펌프가 되거든, 펌프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돌아야 기름을 빼 올려서 그걸로 다시 발전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어요. 있긴 거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비상발전기를 들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뭐 이게 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논리 모순에 부딪혀요. 뭐가 먼저 돼야 이게 되는데 뭐 어떡할 거냐.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거는 엘리베이터에 마침 그때 갇혔다. 그런 사람들은 내릴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도 이렇게 뭐 열 수가 없나요? 힘들어요. 특히 고층인 경우는 또 더더욱 힘들고 이 중간에 딱 되면 수동 개폐가 되는 것도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위험하죠. 그리고 패닉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게 뭐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병원마다 연명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는 소속기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 2시간 정도가 보통 있는데 보니까 그런 대형 병원에는 사실 좀 비상발전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소설 이야기로 들어가서 왜 근데 하필이면 당인리죠? 당인리는 지금 이미 뭐 그 위에 공간이 지상 공간이 뭐 복합문화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고 한국의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움직여서 세력이 된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LNG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원전 쪽 사람들이 어느 쪽 발전기를 놓을까 가지고 꽤 경쟁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던 LNG는 사실 LNG는 이 오염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을 자꾸 집어넣어서 장거리 송전을 줄이려고 한 건데 원전 쪽은 이걸 없애는 게 유리해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 바닷가에 뻔 데서 그냥 장거리 송전을 해줄게.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원전파들이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도 또 없어요. 그 LNG 발전소가 다 없애는 형태가 됐는데 당연히도 그거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어지는 건데 그때 묘하게 이제 그 서울에 전기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면 서울은 전기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전기 한 20% 정도를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발전소 하나는 둬야 된다라고 하는 참 있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 생겨서 그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이 언제 내려진 거예요? 그게 박근혜 때죠. 그래서 그때 그 한 사람들을 취재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곤란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있다는 거야 무슨 기획처장이랑 누가 그거 열심히 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만나면 나 그 헷갈리니까 그냥 안 볼래요.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그럼 그걸 지킨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소설의 출발점이 된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이게 원래 서부 발전이었나요? 뭐였죠? 중부 발전. 그러니까 중부 발전 이걸 다 서울에서 걷어내고 거기를 전체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 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원전 쪽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 가스 발전을 시내에서 하면 위험하다. 나가라. 그쪽이 원전파예요. 그렇게 왜냐면 이걸 다 없애버려야 원전을 더 여러 개 더 놓게 되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DJ 때부터 계속 싸웠죠. 자, 이렇게 해서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인데 이 소설에서 결국 이 대정전 사태를 극복하는 건 그 평범한 어찌 보면 뭐 고관 대작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소설 구성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높은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한다고 하는 거는 매뉴얼상으로만 그렇고 실무자들이 대부분 이제 잘 해놓았으면 움직이는 거고 실무자들이 꽝이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들의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가 시민들의 의식 그런 거랑 같이 가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발전을 하고 안전해지는 거고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이상해지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가 일정 이상 발전하면은 결국 시민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랑 현실적인 안전 뭐 그런 게 다 같이 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 무슨 뭐 맹활약하고 한국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맹활약한다고 한 거 대부분 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때 기관장과 그때 뭐 장관이 자기들이 훈장 자기한테 주고 가고. 셀프 훈장 때리고. 아니 4대강 때도 4대강 그 추진한 지금 이제 K워터를 이름도 받고 그 사람들 뭐 다 훈장 탔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뭐 벌어진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그냥 훈장 받고 무슨 뭐 승진하고 완전히 세월호 때도 그거 뭐 감추고 막 이런 사람들 더 상 탔어요. 아 정말 한심한 노릇이죠. 그 중에서도 이게 그 이른바 여성들이 또 상당히 맹활약하는 구도이던데 특히 이제 뭐 이 책에도 뭐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던데 뭐 영화로도 나왔었죠. 히든 피겨스라고 그 나사가 이제 우주선 쏘아 올리고 막 그럴 때 뒤에 사실은 그 전산 프로그램들에
그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뭐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여성들이. 거기 뭐 캘큘레이터라는 직업이 손으로 써가지고서 로그 넣고 입사 각도 계산하고 그랬던 그 소설로도 굉장히 히트친 거고 동화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사실 굉장히 영화도 재밌는데 한국에서만 망했어요. 아, 우리 좀 그런 좀 여성들의 이 숨어있는 맹활약 이런 거 하면 한국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영화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 보면 눈물 나죠. 네. 거기 명대사가 나는 지금도 이 여성 계산원들이 그러니까 0.8마일 떨어져 있는 흑인들 화장실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계속 급한데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고 이 일은 해야 되니까 가면서 막 이렇게 이 자료 들여다보고 막 이런 장면들도. 아, 거기 케빈 커스터너가 이제 디렉터로 나와서 이 포 컬러에서 유색 인종령 거기를 빡 때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나사 직원의 소변 색깔은 다 똑같아. 맞아요. same color 피. 나 케빈 커스터너 그렇게 멋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때. 자, 하여튼 뭐 그러면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당인이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딱 줄여서 말하면 뭔가요?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었다. 요약하자면.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 제가 로컬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 지자체라고 늘 표현을 했지. 걔는 영어 이게 찍찍하는 걸 별로 안 좋아서 안 썼는데 이거 로컬이 칙칙한 영어는 아닌데? 영어로 막 로컬 막 그런 거 너무 재수 없었는데 이거 쓰면서 보니까 중앙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한 게 너무 명확하고 지역별로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라고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거기 또 광역도 있고 뭐 기초도 있고 그래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말로. 그래서 그 로컬이라는 용어를 그냥 썼거든요. 그래서 좀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보니까 로컬의 강화가 될 거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전기도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한다고만 하는데 로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근데 이게 비슷한 거를 제가 예전에 시카고하고 그때 5대5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중산층들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치 분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관적으로 뭐 민주당 지역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여기는 내 정치 분석해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눈 잘 치우는 사람이 시장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눈 막 겨울에 왔는데 못 치웠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 때 잘리고 눈 잘 치우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미국의 이런 뭐 동부 쪽, 북부 쪽은 눈이 많이 오니까 그거 잘 치우는 게 진짜 딱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 시장. 그러니까 이념이고 그런 게 아니라 눈 잘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많이 와서 그게 어렵대요. 근데 코로나 때도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그 로컬이라는 것의 의미가 방역 잘하는 그런 거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단체장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그 차이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 전력을 포함한 일상적인 안전의 상당수가 로컬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정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이 로컬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도 이제 서울에너지공사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자체 권한이나 역할이 점점 많아져요. 경기도도 이제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주로 이제 보급을 하거나 재생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캠페인 같은 거를 거기서 하는 거다인데 이게 지금 한참 논의되는 거는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큰 데서 하지 말고 이 극단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해서 건물이나 지역별로 제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간 단위가 되면은 중간에서의 지역 단위 개통 제어 같은 일들이 필요해지는데 이제 지금은 중앙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단위에서 지역에서 끊을 거냐. 그런 논의가
사실 이미 다 갔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군사 정권 시절에 그게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이렇게 해놓은 대로 해서 중앙이 이제 뿌리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갖다 써.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이게 개통에 들어올 때 이건 작고 특별하니까 이 중간중간에서 끊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끊을 때 어떤 단위를 할 거냐라는 거에서 이제 로컬들이 단순히 뭐 태양광에 관한 뭐 캠페인을 해서 뭐 돈 나눠주고 좀 더 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개통 제어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이미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죠, 우리도. 아니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전력의 수요하고 전력의 공급,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하는 데하고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생산은 사실 뭐 도시에서는 안 하고 특히 뭐 수도권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수도권에 다 멀찌감치 이제 다 만들고 특히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하여튼 뭐 수도권에서 제일 먼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라서 배치를 시켰잖아요. 그냥 서해 석탄들이 있고 동해에 원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도는 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설해 보니까 제주도도 아직 자립까지는 아니고 60% 정도 하고 40%는 육지에서 받아오더라고요. 네. 아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아까 이제 뭐 로컬 이야기를 해서 뭐 전력의 이제 생산 뭐 분배 배분까지 이제 그러면 로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때 당연히 어쨌거나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수도권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텐데 왜냐하면 전력 수요는 제일 큰데 그만한 에너지를 지금 생산할 수가 있어요? 전력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늘리면은 꽤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과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나라 건물들이 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인데 건축법이 이게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같은 거 나올 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주상복합이 생기는데 그때 아파트 쪽 사람들이 힘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을 못 열게 했어요. 근데 창문을 못 여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빨래를 못 걸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 타워 팰리스 뭐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거기 이제 빨래 걸려 있으면은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집장사 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을 꼬셔가지고서 이 통유리로 하고 못 열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막 뭐라 했겠죠. 이거 빨래 못 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라고 하지 않고 자살 방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층 아파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창문 규격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자살할 수 없는 그 센치가 딱 정해서 그리고 몸이 들어갈 수 없는 각도로만 창문이 열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자연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들이 당연히 자연 환기가 안 되니까 여름 겨울에 피크 타임에 와요.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 환기가 안 되니까 훨씬 더 덥죠. 가을 봄에도 이 공조기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보통 일반 집에서 가을 겨울에는 봄 가을에는 전기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봄 가을에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전기료가 엄청 나오고.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큰 아파트들 있잖아요. 건축법도 좀 고쳐야 돼요. 자연하게 가능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도 많이 쓴 데다가 초과로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중간에 이제 복합화력이라고 해서 이제 폐기물도 좀 처리하고 열도 좀 만들고 거기 LNG 하면서 발전도 하는 걸 구별로 떨어뜨렸으면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원전하는 아저씨를 쫙 못해 해가지고서 LNG는 다 빼고 다 통으로 받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에너지들을 늘리는 것 일부 하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은 또 LNG 발전소 조금 더 늘리면은 이 자체 발전을 해서 받아놓고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어렵더라도 50에서 70까지는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까지 가능해요? 아니 LNG를 구별로 하나씩 다 넣으면은 팔 수도 있죠 오히려. LNG 발전을. 예, 근데 그때 LNG가 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원전도 폐기까지 생각해서 통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LNG 조건이 좋아져가지고서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최근에 어쨌거나 큰 흐름에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LNG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전하고 그다음 환경 같은 거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지금과 좀 다른 시스템이 됐을 텐데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원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맞춰서 좋은 거예요 우리 정책이. 자, 원전 이야기 하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뭐 사람들, 세력들, 언론들 뭐 줄기차게 이제 뭐 원전 줄여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원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두산 저 그룹이 뭐 원전을 이렇게 줄이는 바람에 뭐 이 멀쩡하던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의 뭐 엉터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터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두산은 두산이 잘못한 거고 한수원은 한수원이 잘못한 게 좀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좀 이상하게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몇 년 전에 포스코에서 미래 산업으로 그 원전에 무슨 뭘 하겠다. 그래서 안 된다, 큰일 난다고 막 의견 보냈거든요. 포스코도 만약 그때 이렇게 원전에 더 투자를 했었으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두산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를테면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전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뭐 못한 거예요. 그 로비만 하는 회사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국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원전 발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와서 해라라고 하는데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두산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잘못한 거는 제일 큰 거 저거예요. 그러니까 감세 논쟁이랑 똑같아요. 감세 증세랑 지금 경제가 되게 이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증세에 관한 논의를 해서 이게 오면서 갔어야 되는데 증세는 없다 그러고 나서 그럼 돈이 없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제일 큰 변수는 사람의 인도 그런 거 아니고 전기값이에요. 전기 요금인데 지금 우리가 해결 못 하고 있는 거는 이 산업용 전기하고 일반 전기, 그다음 상업용 전기 사이에 이게 교차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낮은 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교차 보조라는 건 이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싸게 일반 뭐 가정에 쓰는 전기 요금은 비싸게 해서 사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걷어서 산업용을 싸게 해주는데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차 보조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더 낮은 거는 지금 농업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국이랑 한국 사이의 거래가 아주 이상한 거죠. 우리가 보통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최근에 고추가 이 한국으로 수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가 농업용이 너무 싸니까 고추를 말리는 일을 한국에서 해요. 그리고 말린 고추를 중국으로 보내요. 거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그거를 또 해요. 그게 고춧가루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말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말리는 게 싸다고 하는 거는 지금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조금 하는 정도인데 그 세액 차이를 위해서 온다니까 지금 고추가 이게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쯤은 이 교차 보조라고 하는 것 없앨 때도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 요금은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일반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올라간 게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거나 뭐 공기를 맑게 하는 데 들어가면 내가 참겠는데 이게 저 공장하는 놈들 입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보조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참 경제 개발할 때 70년대, 80년대 막 이제 어쨌거나 그때 뭐 이 산업 입국한다 그래서 막 이
기업들 공장 가동하는 요금 최대한 싸게 해준다는 그 논리로 왔던 건데 그게 계속 이른바 관성대로 그동안 조정을 안 하고 계속 와서 일반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속 비싼 요금 내는데 이제 이 산업용 또 농사용 또 상업용 이런 전기요금은 워낙 싼 거죠. 그래서 고추를 전기로 국내에서 전기로 말리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게 지금 시장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 못한 건데 부산은 우리나라 제2도시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전기의 80에서 90%를 더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깎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서울은 실제 발전량 2, 3%도 안 돼요. 이런 데에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값을 더 내야 돼요. 네. 송전과 관련된 비용도 더 내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돈이 가서 네. 이게 최소한의 형평성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한 거는 그 전두환이 이렇게 해서 다 거짓말이고 전기값 올린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표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 가격 왜곡이 생겨가지고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네. 아, 전기값이 싼데 당연히 안 되죠. 그게. 그리고 뭐 다른 데 다 받아다 쓰면 되니까 서울은 그렇잖아요. 그 발전하느라고 무슨 고통받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게 꽂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만드는지 알 게 뭐야. 그거 쓰잖아요. 그게 일정하게는 경제에서는 비용에 반영이 돼야 된다인 건데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더 많이 쓰는 거고 그냥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신통 나 있는 거죠. 자, 뭐 사실 오랜만에 모신 만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또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많이도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대충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 우석훈 박사님 모셔서 오늘 이제 이 소설 당인리 대정전 후 2시간 이 책 쓰신 뭐 이유랑 또 그러면서 지금 어찌 보면 그 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전 사태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아울러서 지금 뭐 전기 요금 문제라든지 또 원전 문제 이런 것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뭐 3020 대책이라고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발전 비중을 엄청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도 좀 내놓고 또 어쨌거나 원전을 축소하고 또 석탄 화력 발전 쪽 이제 비중도 점점 줄여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뭐 좀 약간 고위직 사람들 중에서 원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본 거로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그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들은 대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원전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더라고요. 왜요? 그 소설책에도 그 얘기를 좀 썼는데 에너지 쪽에서 로비하는 데하고 이상하게 과학기술계하고 원전계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쪽이 친원전 입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입장이. 그리고 그쪽에서는 조금 더 고위직 쪽에 이렇게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고는 사실 저 안에서는 별 관심 없어요. 좀 답답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한 1년 전인가요?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 쪽 관련한 한 400~500명 앞에서 이게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재생 에너지 강조하고 이 원전 막 언론에서 떠드는 그
원전이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페이즈 아웃 되고 있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거나 폐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막 설명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하여튼 싫어하시더라고요. 강연장에서 그렇게 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자, 하여튼 뭐 선대인 TV에서도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 계속 좀 다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당인리 이야기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전력 생산, 뭐 수급 체계부터 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에너지원을 우리가 주 뭐 에너지원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우석군 경제학자가 쓴 이 소설책 당연히 한번 좀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모피아도 되게 화제였는데, 한편으로는 이 당인리 이 책도 여러분들 기후 뭐 변화 문제 관련해서 계속 한 해 한 해 늘 체감이 되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꼭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으로 모신 김에 또 마무리 저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오늘 꼭 좀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은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정보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전기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요 시간에 우리 충전하잖아요. 그럼 아마 LPG 어디선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밤에 뭐 새벽 한 1시쯤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의 원 출발지는 호주에서 왔을 경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되게 이제 기저부하라고 해서 이제 원전에서 전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라늄이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중에 뭐 여기저기 다 수입하는데 호주 쪽에 있는 우라늄 광산에서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지를 보면은 그냥 호주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냥 상식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전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대 문명의 완전히 기반 같은 건데, 이게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되살리는 게 굉장히 힘든 체계가 한국에 있다라는 걸 오늘 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게 뭐 정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오히려 블랙 스타트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일 줄은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우석군 박사님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우석군 박사님 종종 모셔서 경제나 또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즐거웠습니다.